세조왕이 되기 위해 악마를 품은 사내. 여러분이 만약 완벽한 형의 그늘에 가려진 영원한 2인자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형은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이었고 조카는 그 뒤를 이은 어린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노래할 때 단 한 사람만은 피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조선의 제7대 왕 세조입니다. 우리는 그를 수양대군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죠.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왕입니다.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왕좌를 훔친 잔인한 찬탈자일까요? 아니면 흔들리던 조선의 기틀을 바로잡은 강력한 지도자일까요? 그 피해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 거인의 그늘 아래 숨겨진 야망. 수양대군 이유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문무에 모두 뛰어났습니다.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고 학문 또한 형인 문종에 뒤지지 않았죠. 하지만 조선은 철저한 적장자 승계의 나라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대군일 뿐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즐기며 거친 무사들과 어울렸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며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학약한 선비가 아니라 나처럼 강한 힘을 가진 자여야 한다. 하지만 인자한 아버지 세종과 어진 형 문종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야망은 차가운 얼음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2. 문종의 죽음, 그리고 어린 임금의 눈물. 1452년 비극이 시작됩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던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은 고작 12살의 어린 아들 단종이었습니다. 어린 왕의 곁에는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노회한 대신들이 포진했습니다. 왕권은 약해졌고 신하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를 기회이자 위기로 보았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 내가 아니면 이 씨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는 자신과 뜻을 함께할 책사 한명회를 만납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수양의 가슴 속에 잠자던 괴물을 깨웁니다. 대군,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3. 계유정난 피로 물든 밤의 학살.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의 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철퇴를 들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 김종서의 집을 급습합니다. 좌의정 김종서가 반역을 꾀했다는 핑계였지만 실상은 왕좌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날 밤 한명회는 살생부를 들고 대궐 문 앞을 지켰습니다. 수양의 편에 서지 않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칼에 베었습니다. 대궐 바닥은 신하들의 피로 웅덩이가 졌고 어린 단종은 공포에 떨며 숙부의 발 아래 엎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를 뒤바꾼 계유정난입니다. 이제 수양대군 앞에 거칠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조카의 왕관을 빼서 자신의 머리에 썼습니다. 하지만 그 왕관에는 조카의 눈물과 동료들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조카의 죽음과 강력한 철권 통치, 괴물이 된 왕. 왕위에 오른 세조.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조카의 자리를 뺏은 찬탈자. 이 꼬리표는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세조는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 더욱 강력한 힘을 휘둘러야 했습니다.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 베어버리는 피의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4. 단종의 죽음과 사육신 누가 진정 충신인가? 1456년 성산문과 박팽년 등 지편전 출신 학자들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발각됩니다. 이른바 사육신 사건입니다. 세조는 직접 이들을 국문하며 물었습니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성산문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고 날이라 부르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분노한 세조는 이들을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결단 내립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다. 결국 세조는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던 조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17 어린 소년이었던 단종은 그렇게 숙부의 손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조는 이제 완벽한 왕권을 가졌지만 대신 도덕성이라는 임금의 가장 큰 방패를 잃어버렸습니다. 5. 왕권은 나로부터 나온다. 육조직계제. 세조는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나라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왕이 직접 육조판서들을 지배하는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영의정, 좌의정이 결제하던 서류들을 모두 왕이 직접 챙겼죠. 그는 지독한 일중독자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호구조사를 위해 호패법을 강화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세금을 확실히 걷기 위함이었죠. 이는 백성들에게는 고통이었지만 국가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괴물이 되어 나라를 단단하게 조여갔습니다. 6. 피 묻은 손으로 쓴 법전, 경국대전의 시작. 세조의 업적 중 가장 빛나는 것은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먹구구식 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를 원했습니다. 내 비록 피를 흘려 왕이 되었으나 내 후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다스려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법을 무시하고 왕이 된 사내가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법전의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세조는 군사제도 또한 정비하여 오위진무소를 설치하고 국방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때의 조선은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문둥병과 악몽, 참회하지 못한 왕의 마지막.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던 세조였지만 그의 노년은 비참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죄책감은 환청과 환각으로 변해 그를 괴롭혔습니다. 7. 단종 어머니의 저주와 피부병. 야사에 따르면 세조의 꿈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나타나 그에게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 후 세조의 온몸에 지독한 피부병 문둥병이 돋아났습니다. 고름이 멈추지 않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세조는 전국의 산을 돌며 불공을 들였습니다. 그는 피를 흘려 얻은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았을까요? 그는 말년에 불교에 귀의하여 세종대왕이 그토록 아꼈던 유교적 가치 대신 부처의 자비에 매달렸습니다. 원각사지를 세우고 불경을 간행하며 자신의 죄를 씻으려 애썼지만 피부병은 낫지 않았고 그의 아들 의경세자마저 요절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8. 세조가 남긴 두 얼굴의 유산. 1468년 세조는 52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는 죽기 전 내가 죽거든 묘를 쓰지 말고 검소하게 묻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무덤인 광릉을 돌방이 아닌 회경묘로 소박하게 만들게 한 것이죠. 세조는 우리에게 어떤 임금일까요? 조카를 죽인 비정한 삼촌인가요? 아니면 법전을 만들고 국방을 강화한 강력한 군주인가요? 그는 분명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이라는 조선의 정신적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권력은 총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던 사내. 하지만 그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평생을 악몽 속에 살아야 했던 왕. 세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위대한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차디찬 철퇴의 시대를 열었던 세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